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13-201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올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독일 언론 그리고 영국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바이에른 팬 미디어에서는 카이저, 베켄바워의 별명을 소환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수비적인 면을 극찬했는데요. 무려 3골을 내주면서 사실은 수비 라인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어떤 좋은 호평이 나왔는지, 그리고 영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이죠. 디 애슬레틱에서 맨유가 최근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 3골을 실점하는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수비 보강을 여름 이적 시장에 이루지 못한 것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면밀한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독일 언론의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 내용, 그리고 영국 언론의 맨유의 수비 문제, 정밀하게 분석한 내용들 지금부터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는 바이에른 뮌헨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를 한준TV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격적인 이벤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날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4대3으로 맨유에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 28분에 자네가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32분에 그나브리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쉽게 경기가 풀리는 것 같았는데요. 후반 시작 4분 만에 호일룬 선수가 맨유에 추가골을 넣었죠. 하지만 후반 8분인 53분에 해리 케인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3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카세미로 선수가 후반 43분에 한 골을 더 추격해왔고 3대2가 됐을 때 다시 추가 시간에 양팀이 한 골씩을 더 주고받으면서 4대3 7골이나 나온 난타전이 펼쳐졌죠. 우선은 막판에 2골을 내줬기 때문에, 그 2골을 내주기 전이었다면 경기 후 인터뷰에서 투헬 감독도 얘기했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도 얘기했지만 4대1, 5대1, 케인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3대1일 때 추가골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쉽다. 대승이 될 수 있었는데 아슬아슬한 승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비라인의 뎁스 문제가 있었죠. 센터백 라인의 김민재, 우파메카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실제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 미디어인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에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마이스터라고 우파메카노를 선정했고,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도 황제였다, 데어 카이세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냐? 김민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들과 훌륭하게 맞섰고 백라인 뒤 수비라인 최후방에서 모든 패스를 처리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이 초반에 고전하는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잘 견뎌냈고, 또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주도권을 잡은 후에는 맨유 공격수들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극찬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센터백 영입, 이 김민재 선수의 영입은 확실히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골 실점 상황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즉 실점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에게는 불가항력이었다. 앞에 혹은 옆에, 후방에, 골키퍼 이런 동료들의 문제였지 김민재의 개인 문제, 개인 실책으로 내준 골은 없었다.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초반의 위기 상태를 잘 견뎌주고 상대 패스 차단하고 소유골을 가졌을 때는 좋은 패스를 공급하는 등 본인의 역할은 다 잘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전반 25분 맨유 공격수 호일룬을 막아냈던 이 장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돌아서서 발 뒤꿈치로 탁 공을 빼내면서 우파메카노에게 연결한 장면은 예술적이었다, 기술적이었다, 수비를 보는 맛 느끼게 하는 그런 플레이였죠. 그리고 전반 37분 달롯의 크로스에 이은 호일룬의 헤더 슈팅이 어림없이 빗나갔던 장면도 김민재 선수가 견제하고 함께 뛰어주면서 중심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날 우루과이 대표의 발빠른 윙포워드 펠리스트리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맨유에서 출전을 했는데, 61분 달롯의 패스를 받아서 광활한 공간으로 펠리스트리가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더 빨리 뒤에서 출발했음에도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공을 따내고 연결하는 이 장면들, 이런 장면이 경기 내내 많이 나올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패스 성공률인데요. 106회로 팀 내뿐 아니라 이날 경기 전체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하면서 97회 가장 많이 성공했습니다.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보여줬고 히트맵도 굉장히 넓었죠. 기본적인 수비 지표에서도 클리어링 6회, 슈팅 블로킹 1회, 인터셉터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을 했고 지상 경합 승률 1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회 창출, 키패스까지 하나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완벽한 경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방송사죠. 유로스포츠에서 양팀 통틀어 수비수 최고 평점을 김민재 선수한테 줬어요. 4골을 내주면서 패배한 맨유 수비 라인은 당연히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겠죠. 센터백 린델로프와 마르티네스에게 평균 중간점 이하인 5점을 줬고 좌우풀백인 달롯과 레길론도 6점이었고요. 바이에른 뮌헨도 이날 라이트백으로 출전한 라이머에게 5점,
레프트백 데이비스 6점, 김민재의 센터백 파트너인 우파메카노도 6점이었는데 김민재 선수에겐 7점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득점을 기록한 그나브리 케인도 7점이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팀이 많은 골을 내준 경기에서 이렇게 높은 평가, 최우수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드인 키미히와 고레츠카가 평점 6점이니까 실점의 책임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만한 결과였는데요. 다만 독일의 유력 매체들의 평점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3골을 내준 경기였기 때문인데 독일 축구 정론지인 키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득점을 기록한 케인이라든지 또 이성 공격을 풀어갔던 무시알라, 그나브리, 자네 이런 선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케인, 무시알라, 자네가 2점이었고 김민재 선수는 3.5점, 김민재의 센터백 파트너 우파메카노가 2.5점으로 수비라인 중에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독일 대중지 빌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포백라인 전원에게 4점을 줬고 공격라인의 케인, 무시알라, 자네에게 2점, 그나브리에게 3점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실점 장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김민재 선수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우선 49분 이제 맨유의 추격골이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카세미르의 전진 패스를 레시포드가 배후에서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밀어줬고 이 패스를 호일룬이 왼발로 키핑하자마자 왼발로 바로 때리는 좋은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블로킹을 하려고 했으나 가랑이 사이로 공이 빠져나갔잖아요. 1차적으로는 라이트백인 라이머가 레시포드를 빠뜨린 것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호일룬 선수를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던 오른쪽 센터백은 우파메카노였어요. 우파메카노가 이 키핑 후 슈팅 과정에서 제대로 붙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슈팅을 허용했고 그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 영역에서 펠리스트리 쪽으로 공이 오지 않으니까 호일룬 선수를 막기 위해 함께 다가와 줬는데 여기서 이제 가랑이 사이로 빠진 것은 좀 불운의 요소가 있다. 걸렸다면 그 가랑이 사이에서 살짝 오차가 옆으로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던 거니까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고요. 88분에 나왔던 또 한 골, 맨유의 추격골에서는 브루노의 전진 패스를 레시포드가 받아주고 마시아를 거쳐서 카세미르가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사실은 우파메카노, 김민재 선수가 함께 막고 있다가 카세미르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넘어졌거든요. 넘어진 상태에서 이제 공을 발로 잡아놓고 여길 밀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선 조금 이제 혼전 상황에서 엉키면서 빠뜨렸다. 이건 조금 이제 사고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대비하기가 쉬운 장면이 아니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5분 세트피스였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프리킥 크로스를 카세미르 선수가 순간적으로 김민재 선수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헤더팅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골키퍼 울라이히가 처리를 했어야 되죠. 울라이히 앞으로까지 김민재 선수가 나와서 커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하긴 어렵다. 카세미르의 움직임이 좋았고 골키퍼 울라이히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바이에른 뮌헨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 경기, 맨유의 수비 문제 분석까지 소개해드리고 이어지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공식전 3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실점한 게 1978년 12월 데이브 섹스턴 감독 이후 처음 있는 일일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올 시즌 들어서 벌써 모든 대회에서 14골을 실점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내주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큽니다. 대체 왜 맨유 수비가 이렇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디애슬레틱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맨유가 김민재 선수 영입을 여름에 포기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뮌헨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공식 경기 3연속 패배를 안겼습니다. 경기가 팽팽하게 전개되던 가운데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는 비교적 수월했던 르로이 사네의 슈팅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불과 4분 뒤에 세르주 그나브리가 자말 무시알라의 멋진 패스를 마무리해 리드를 2배로 벌리면서 맨유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54분 라스무스 호일룬이 맨유의 첫 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해리 케인이 조금은 논란이 된 핸드볼 판정 끝에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바이에른에 또 한 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카세미르가 정규시간 종료 2분을 남기고 득점하면서 맨유는 놀라운 역전극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마티스텔이 다시 쐐기골을 넣어 그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카세미르는 경기 종료 몇 초를 남기고 이날 경기에 2번째 골을 넣으며 과분한 수준의 존경심을 스코어보드에 올렸습니다. 디애슬레틱의 다니엘 테일러, 셉 스태포드 블로어, 톰 해리스, 제프 루터가 이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분석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나나의 어글리한 미스테이크, 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오나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첫 골을 실수한 탓에 희생양이 됐죠. 실수라고 한다면 추악한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유가 오나나를 영입한 이유는 바로 다비드 데헤아 골키퍼가 지난 시즌 이 수준의 골키퍼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슈팅을 너무 자주 실수로 실점으로 내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헤아를 교체했는데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맨유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오나나가 왔는데 데헤아가 벌이던 똑같은 실수를 이날 오나나가 했다는 얘기죠. 문제가 된 이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인테르에서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문제는 맨유가 올 시즌 리빌딩의 초기 단계에서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나나는 발밑에서 공을 소유했을 때는 분명히 데헤아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경기 끝나고 사과를 했어요. 나 때문에 팀이 졌다. 특히 사네 선수의 골을 내줬던 실수, 공을 빠뜨렸던 장면에서 본인이 이제 새로 입단한 팀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본인이 라인을 밀어붙이면서 뭔가 주도를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경기를 컨트롤하는데 심리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맨유는 왜 그렇게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보자면 부상 선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결장 선수 중에 다들 아시다시피 수비수가 많잖아요. 프랑스 대표 수비수였던 라파엘 바란,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 풀백이자 센터백까지 커버가 가능한 루크쇼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또 후보 골키퍼도 빠져 있고 그런 가운데 해리 맥과이어까지 기용할 수 없는 상황, 수비수 뎁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은퇴 직전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35살의 조니 에반스가 이번 맨유와 바이에른의 경기 벤치에 있었고 나머지 선수 2명은 10대의 어린 선수, 2군급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즉 수비 라인이 부족한데요. 이런 취약한 수비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 시장에서 많은 돈을 썼는데 수비는 보강을 하지 않았다. 호일룬한테 많은 돈을 썼죠. 마운트도 비싸게 샀죠. 그 외에 지난 시즌 테나하 감독이 왔을 때 보강된 포지션들이 물론 리산드로를 영입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수비에는 돈을 쓰지 않았다.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다. 실력에 비해서. 게다가 바이아웃도 있는 상태였고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김민재 선수가 아닌 호일룬과 마운트 영입에 큰 돈을 썼던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냐라고 돌아볼 수 있겠는데요. 맨유가 앞서 얘기한 대로 마지막으로 3경기 연속 3골을 실점한 게 무려 1978년 12월의 일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비 라인 전체의 문제이고 또 수비형 미드필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조차도 부상에서 회복해서 경기를 뛰었지만 만약 이날 벌인 실수, 최근 벌인 실수들을 봤을 때 이 선수가 리산드로가 아니라 해리 말과이어였다면 더 많은 지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포지션적인 규율 부족을 보여줬다. 리산드로의 실력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바라는 몸 상태가 꾸준하지 않고. 근데 김민재를 왜 안 샀냐는 거죠. 우리는 선수들이 카세미르와 에릭센의 뒤를 막지 못하고 달리는 걸 봤습니다. 센터백들이 중앙 미드필드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드도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상황인 겁니다. 맨유가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었던 울버햄튼전만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기조차도 2004년 이후 올드 트래포드에서 원정 경기를 나선 팀이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23회의 슈팅을 기록을 했어요. 울버햄튼이. 그 얘기는 이렇게 슈팅을 많이 내주는 수비를 한다면 골을 안 먹을 수가 없다. 무실점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다. 내용 자체에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테나하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경기적인 특징이 강한 전방 압박이에요. 높은 곳에서 압박을 하고 라인을 끌어올리고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배우 공간을 잘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가장 좋은 각광받았던 이유가 높은 압박 뒤를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이 커버 능력과 속도와 피지컬, 운동 능력이거든요. 이런 센터백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디에슬레틱의 분석 기사에서 맨유의 강력한 일선 압박은 흔들리는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내용 살펴보면요. 지난 주말 브라이튼전과 마찬가지로 맨유의 압박 구조는 다시 한번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번에는 상대의 전술적인 전환이 아니라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이 문제였는데요. 전반 30분까지는 라스무스 호일룬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활기차고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패스라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쉽게 탄환할 수 있는 단순한 패스로만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얘기예요. 초반 30분까지는 맨유의 전방 압박에 바이에른이 고전했다. 그래서 전반 16분경에 있었던 레시포드가 라이오마의 공을 빼앗아서 공격해서 슈팅까지 가져갔던 장면들도 있었고 에릭센과 카세미르가 고레츠카와 키미를 상대로 중앙 지역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케인을 잘 막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오나나가 선제골을 내주고 또 4분 만에 두 번째 골을 내주고 연달아 실점하는 과정 속에 맨유가 이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비가 약해졌는데 맨유의 원정 경기 특징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다다닥 실점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문제인죠. 그 다음부터는 맨유의 전방 압박이 쉽게 풀려갔다. 바이에른 선수들도 골이 들어가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공을 공급할 수 있고 빌드업을 하게 됐고 전방 압박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맨유 선수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밀려 내려오고 뒷공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에너지 레벨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맨유가 중원에서는 경쟁력이 나쁘지 않지만 결국엔 양쪽 박스에서 품질 차이, 공격에 갔을 때 해결 능력, 배후 지역의 커버 능력, 전방과 후방이 약하다. 케인과 김민재를 맨유도 원했던 이유가 바로 양쪽 박스, 공격진과 후방의 퀄리티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보강한 바이에른 뮌헨은 잘 됐고 그걸 보강하지 못한 맨유는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케인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면서 호일룬을 영입했는데 호일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호일룬이 고립됐던 데에는 이선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디애슬레틱은 후반전을 2대0으로 시작했던 맨유가 분명히 힘든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49분에 그나마 호일룬의 골을 통해서 희망이 생겼다고 했어요. 아탈란타에 무려 6,400만 파운드를 지급하면서 거액의 이적료를 들인 호일룬이 솔직히 빠르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케인을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지만 사실 호일룬이 입단 이후 이 첫 골, 맨유에서 데뷔골을 넣기까지 전체 이전 경기를 포함했을 때도 공을 10번 만진 만에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즉 공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호일룬을 비판하기에는 패스를 줘서 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플레이메이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날 경기에 31번의 패스를 연결했는데 그중에 2개만 호일룬한테 전달될 정도로 호일룬 쪽으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호일룬이 잘하려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된다. 81분에 호일룬이 교체됐는데 총 볼터치가 17번에 불과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마저도 중앙 지역에 있어요. 디애슬레틱에 보여준 그래픽을 보면 문전 지역에서의 볼터치는 2번에 불과했고 그중에 하나를 골로 연결했으니까 호일룬이 억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경기를 보면서 김민재 선수 굉장히 이제 잘 뛰어줬고 또 3골을 내주긴 했지만 결과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멋진 축구,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뜬금없을 수도 있겠는데 김민재 선수 뛰고 있는 독일 뮌헨이 우리가 1950년이었죠. 6.25 전쟁 당시에 한국에 의료 지원을 해줬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신식 의료기기를 구비해가지고 간호 인력은 물론이고 또 한국인 의사들에게 의술까지 전해줬다고 하는데요. 도움을 줬던 6.25 전쟁 의료 지원 참전 국가인 이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 경기에 대한 뜨거운 빅 이벤트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바이에른 뮌헨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입니다. 한준TV를 후원해주시고 있는 인프레시가 엄청난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인프레시가 뭐냐? 먹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욕실 용품 브랜드입니다. 이전부터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 아주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 용사와 직계 가족들에게 암검진 수술도 해주고 또 한국 참전 용사분들의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또 이번에는 필리핀 참전 용사분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상품 판매 수익금을 모두 이제 참전 용사분들에게 후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이벤트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직관 티켓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 간단한데요. 참전 용사분들을 위한 태극기 볼캡이 있어요. 태극기 볼캡을 구매만 하시면 자동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간을 놓치기 전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미 있는 후원과 함께 이벤트까지 참여한다면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레시가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고 있고 상품을 어떤 것이든지 구매하셔도 자동으로 후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김민재 선수도 응원하고 인프레시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 너무나 잘 해줬고요. 앞으로도 또 바이에른 뮌헨 경기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벤트 참여해서 바이에른 뮌헨 직관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